말씀하세요. 예, 여기 서해대교 23호 경화국이에요. 서해대교 예, 단차로서 추돌하고 나가지고, 추돌사고. 예, 계속 몇 대님을 대형사고에 지금 안경 안 끼워가지고, 예. 지금 뭐 계속 뻑뻑 서주고 해, 지금. 그런데 하행선이에요? 상행선이에요? 상행선. 네,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서해대교. 다급한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 예, 원충에 지금 바로 오셔야 돼요, 지금. 지금 계속 충돌해요. 예, 알았습니다. 불가에 났어요, 지금요. 예, 불도 났어요? 2006년 10월 3일 이른 아침 서해대교. 짙은 안개 속에서 발생한 서해대교 교통사고 상황이었다. 지금 출동하고 있어요. 안개가 걷히자 참혹한 사고 현장이 드러났다. 사망자만도 12명, 다친 사람은 50명이 넘었다. 완전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느낀 건데 전쟁터가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급박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고. 꽉 두드리고 그래서 그걸 딱 느끼고 눈을 뜨니까 그 좌측에 그 아줌마가 다리가 깔리더라고요. 그 카케리가 이렇게 까니까. 그 자가에 운전하신 분도 그냥 운전대 잡고 그냥 악소리도 무서워 그냥. 그분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날 서해대교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대형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2006년 10월 3일) 이른 아침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25톤 화물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운전자 이 씨는 서울로 향하는 중이었다. 당시 고속도로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그는 빨리 일을 마치고 추석을 맞아 귀향할 생각에 젖어 있었다. 25톤 화물차 앞쪽 1톤 화물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운전자 김 씨는 예선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역시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안개주의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다. 서해대교 남쪽 진입 지점이었다. 그는 기어를 변속, 속도를 줄였다. 서해대교로 들어서자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1톤 화물차 뒤쪽 승합차 한 대가 2차로를 따라 서해대교로 진입하고 있었다. 승합차에는 10여 명의 중년 여성들이 타고 있었다. 서산을 출발, 화성에 있는 김치 공장으로 출근하는 길이었다. 이들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화제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안개가 심해. 달이 들어서는 초입부터 어쨌든 안개가 너무 많이 심하더라고요. 굉장히 심했어요. 갈수록 안개는 짙어져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옆에 차? 큰 차더라고. 그가 막 빽빽거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아유 그렇게 급하면 이제 아줌마들한테 하는 소리로 먼저 가지. 응? 보이지도 않는데 빨리 가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 차가 이제 앞질러서 갔거든요. 승합차를 추월한 트럭은 앞서가던 1톤 화물차 뒤로 접근하고 있었다. (25톤) 화물차 운전자 이 씨 역시 더 짙어진 안개로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1톤 화물차는 이제 서해대교 중방부를 넘어서고 있었다. 운전자 김 씨는 짙은 안개 지역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서해대교만 벗어나면 안개도 끝날 것이었다. 25톤 화물차 역시 서해대교 북단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이었다. 안개 속에서 운전자 이 씨 앞으로 어떤 물체가 나타났다. 두 차량은 추돌 사고를 일으킨 채 정지했다. 추돌 사고 후 25톤 운전자 이 씨는 선뜻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다. 짙은 안개 탓이었다. 두 차량이 각각 2차로와 갓길을 막아선 상태였다. 대형 참사의 서막이었다. 승합차는 여전히 서해대교 위 안개 속을 달리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트럭이 서 있더라고요. 그걸 저희 차가 이렇게 받았는데 앞이 안 보인 상태로 그 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늦어서 차가 뭐 바로 앞에 가도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저도 저속으로 갔는데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안 되더라고. 약간 또 내리막길이고. 사고 차량 뒤로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승용차 운전자는 다행히 승합차와의 추돌을 모면했다. 그러나 안도의 순간도 잠시. 뒤따르던 시랑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했다. 앞에서 뭐가 파란 게 보이더라고요. 안개가 착 깔리고. 브레이크를 탁 밟아서 섰어요. 별게 아니었는데 뒤에서 제 뒤에서 조그만 추돌이 있어서 그렇게 멈춰선 택시를 또 다른 승용차가 추돌했다. 그리고는 연이은 추돌로 이어졌다. 그한테 바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나다가 앞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 이렇게 스치는 그런 뭐툭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충격이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오늘 계속 있는 날이구나. 순식간에 연쇄 추돌 사고에 휩싸인 운전자들은 경황이 없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대형 화물차가 1차로로 진입했다. 저는 이제 사고 난 그 차선하고는 틀린 차선이니까 1차선이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하고 쓱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데 그 1차선 우측에 그 아주머니 한 분이 딱 갑자기 딱 서 계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안개 속에서. 차를 얼른 세우고 안전띠 풀고 그다음에 문 열고 우리 화물차는 높아요. 높아갖고 이제 뭐 사다리 내려가듯이 계단을 내려와야 되거든요. 우리 화물차는 내려서려면 그 내려오는 도중에 뭐 뒤에서 뭐 큰 충격이 오더라고요. 쿵 하고 충격이 와갖고 1차로에 카캐리어를 추돌한 것은 고속버스였다. (3차로를) 달리던 또 다른 1톤 화물차가 정지하자 그 뒤를 대형 탱크로리가 덮쳤다. 뒤로 접근하는 또 다른 트럭. 다른 생각하기도 전에 진짜 뭐 빠방 때리더라고. 그냥 빵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빠방 거려요 그냥. 뒤따르던 또 다른 대형 트럭. 그 차량 역시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사고는 29정 추돌로 이어졌다. 최초 사고로부터 불과 몇 분 만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사고를 더 심각하게 만든 것이 있었다. 바로 화재였다. 추돌 사고와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화재는 순식간에 전 사고 현장으로 번져나갔다. 불이 났어요. 불 나는 걸 봤는데 뒤를 돌아보면 무섭잖아요. 갖고 어느 정도 피한 다음에 이렇게 봤는데 연속적으로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처음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막 그 어디에 붙는 건지 모르지만 막 뭐 폭발하는 것처럼 불이 막 확 일어나더라고요. 흘러내린 기름을 따라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곳곳에서 폭발도 발생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었다. 교통사고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무슨 폭격 맞은 거 마냥 진짜 여기저기서 차 다 찌그러져 있고 앞에서는 연기 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이런 그 장면이 지금도 막 머릿속에 떠나진 않는데 완전 그 아수라장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책에서 봤듯이 그 지옥 그림 같은 거 완전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가. 순식간에 번진 화재는 사고를 대형 참사로 키웠다. 운전자와 탑승객 중에는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2006년 10월 3일) 추석을 이틀 앞둔 개천절 아침, 서해대교 위 상행선은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스물아홉 대의 차량이 일으킨 연쇄 추돌 사고. 이 사고로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50명이 부상했다. 대참사였다. 사고 접수 직후 인근 평택과 당진 소방서 대원들이 즉각 출동했다. 그러나 이들의 출동은 곧 어려움에 봉착했다. 평상시 같으면은 이제 한 10분이면 그 현장까지 갑니다 저희가. 근데 톨게이트 빠져 나오면서부터 아예 안 보이니까요. 운전하는 저 직원도 그렇고 저희도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진짜 5m가 안 보여요 거기는 그때는. 여전히 짙은 안개와 사고 현장의 연기가 뒤섞여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갓길마저 막혀버린 것이다. 서해대교 입구서부터 대규모 아주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갓길도 전명됐고 수많은 차량들이 뒤엉킨 상태였습니다. 서해대교 전체가. 멀쩡한 차도 그 앞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저희 차가 저 구주차가 갈 수 있는 길을. 또 구주차가 가면은 그 뒤를 또 일반 차량이 또 뒤로 저희가 소방차나 구급차나 계속 오게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또 바로 또 우리 구주차 따라오면 빨리 갈 줄 알고 뒤따라오는 차들이 또 많았어요 그때. 일반 차량의 갓길 점령으로 구조대가 늦어지는 사이 현장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앞에서부터 장비를 꺼내가지고 이제 진입을 차가 못 가니까 장비를 꺼내가지고 한 명씩 이제 큰 사고 난 그 인명구조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그 무거운 장비를 들고 그까지 그 화재 최종 사고 난 지점까지 간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뒤돌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거리가 한 1km 정도 되더라고요. 사고 발생 30여 분이 지나서야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대부분의 차량은 전소한 상태였다. 이처럼 사고를 키운 이면에는 갓길 점령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복병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사고 발생 2달여 후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유가족 중에는 어린 아들을 잃은 부모도 있었다. 13살 중학교 1학년 송민구 군은 고속버스에 엄마와 함께 타고 있다가 참변을 당했다.
인구가 사고가 나서 구조는 됐지만 저희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까지가 한 사고 나고부터 한 50분 걸리면서 이 병원에는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로 도착하게 됐었거든요. 갓길에 차들이 많았어요. 갓길에 차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 팔 주물르고 만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리 내 속은 타는데 아무리 기사가 사이렌을 울리고 마이크를 해도 진짜 움직임이 차가 그대로 서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갓길마저 막혀 부상자를 실은 구급자조차 현장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피 질질 흘리고 이마 다 터져가지고 난리인 데가 아이 안고 다녀서 온몸에 피범벅인 데가 내려가서 욕도 했던 것도 같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람 죽게 생겼는데 차 좀 빼봐 막 자기네 차 이렇게 다칠까봐 그러고 하니까 막 그때는 갓길이 막혔다는 건 알지만 갓길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 너무 서운하니까 하고 막 좀만 붙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제가 막 그랬어요. 갖고 좀 움직여서 갈 수 있어 또 가고 내가 한 2번 내지 3번 내렸던 것 같아요. 이 사고의 사망자는 모두 12명. 느닷없는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갓길만 열려 있었더라면 줄일 수 있는 희생인지도 모른다. 또 다른 안타까운 희생자가 있다. 어렵게 보행 연습을 하고 있는 조말레 씨. 사고 당시 다리를 잃고 의족에 의지한 채 지금까지 재활 훈련에 매달리고 있다. 그녀는 눈앞에서 남편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다. 비어있는 1차선에 제가 빠져나갔는데 그러니까 나 도망가려고 빠져나가서 그런데 그냥 트럭이 와서 저를 발을 친 거예요. 트럭에 치여서 이제 두 발이 전부 그 두 바퀴, 네 바퀴지 않습니까? 두 바퀴에 치여 있는데 한쪽으로 우리 아빠는 저단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꺼내려고 기사한테 물러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막 부딪히니까 함께 승용차를 탔던 남편은 조말레 씨가 트럭에 치이자 사력을 다해 아내를 구출하려 했다. 아내 곁을 떠나지 못했던 남편, 그는 결국 이어진 사고에 희생되고 말았다. 사고 발생 10여일 후 사고 조사를 위한 현장 검증이 있었다. 훼손된 차량들이 사고 당시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주요 차량 10여 대가 사고 조사에 동원되었다. 치밀한 조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또 다른 희생자의 흔적을 목격할 수 있다. 차량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훼손된 승용차인데 이 차에는 일가족 3사람이 타고 있었다. 사고 당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김재현 씨. 그는 아내와 큰아들을 태우고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큰아들의 대입 수시 전형 면접을 위해 서울로 가던 길. 그 길에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다. 그는 몇 차례에 걸친 고통스러운 화상 치료와 수술을 견뎌냈다. 함께 탔던 아내와 큰아들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김 씨는 아내와 큰아들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투병 3개월 만인 지난 1월 그 역시 사망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아내와 큰아들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김재현 씨 일가족이 탔던 엑셀 승용차. 공교롭게도 대형 화물차 석대사에 끼어 있다. 대형 화물 차량과
사고의 심각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입력, 대형 차량의 파괴력을 알아보기로 했다. 대형 차량의 추돌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볼링을 생각한다면 볼링공 하나가 이 10개의 핀을 갖다가 완전히 그 틀어놓는 거와 마찬가지로 무게차가 이것도 상당 부분, 그러니까 최소 10배 정도 나기 때문에 이 충격하면서 그 앞에 선행된 그 승용차들을 다 흐트러 놓을 수 있습니다. 당시 사고를 일으켰던 대형 화물 차량들, 짐을 실지 않았던 25톤 화물 차량은 차체 무게만도 12톤에 달한다. 짐을 가득 실은 탱크로리의 최대 중량은 42톤. 이처럼 엄청난 무게의 대형 화물 차량이 현장을 차례로 덮쳤다. 그 틈에서 일반 승용차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사고 직후의 수습 현장. 이 현장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23톤 화물 차량. 바퀴는 완전히 파손되었고 차체는 분리된 채 수습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속도 때문이었다. 이번 서해대교 사건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차량이 23톤 트럭인데요. 23톤 트럭은 1차적으로 앞에 선행해 있던 이 탱크로리 차량을 충격하고 그 앞에 있던 또 23톤 차량을 재차 충격을 가했거든요. 그 충격을 가해서 그 차체가 다 완전히 분해되는, 그러니까 이 차량 앞머리 부분도 분해됐고 그다음에 이 적재한 부분이 분해돼갖고 결국은 거기서 엔진이 이 드러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종합해봤을 때 충돌 당시의 속도는 이 90에서 100km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안개 속에서 과속으로 달려온 23톤 화물 차량은 엄청난 충격을 가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망했다. 왜 이 차량은 마지막 순간 속도를 줄이지 못했을까? 이 큰 차들이 짐을 실어놓으면은 그냥 승용차 마냥 다 수틀고 해요. 이게 밀려요, 차가. 왜 그날 더 했냐면은 바닷물이 미끄럽잖아요. 그 미끄러운 안개가 올라와가지고 도로를 깔아뒀단 말이에요. 도로가 젖었어요. 그런데다가 브레이크 잡으니까 습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 미끄러우면 그냥 미끄러지더라고요. 일본 오사카 인근의 센코 연수원. 이것은 센코 운수회사에서 설립한 드라이빙 스쿨. 회사 운전기사 교육을 위한 시설로 외부인 대상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자동차 제동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안전을 위해 도로 위에 물을 뿌린 상태에서 시험은 진행됐다. 먼저 승용차 제동 실험. 시속 80km의 승용차 제동 거리는 28m였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관성이 이미 약하기 때문에 빨리 멈출 수 있습니다. 큰 차일수록 관성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제동 거리는 늘어납니다. 그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같은 조건으로 4톤 화물차와 10톤 화물차의 제동 거리도 시험해 보았다. 시속 80km일 경우 4톤 화물차는 42m, 10톤 화물차는 무려 48m에 이르렀다. 다음은 짐을 실은 상태에서 시험해 보았다. 짐을 실었을 경우 4톤 화물차는 3m, 10톤 화물차는 4m 더 제동거리가 길어졌다.
그러나 화물 차량의 급정거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었다. 바로 전복의 위험성이었다. 이 전복의 위험 때문에 화물 차량들은 급정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화물을 실었을 경우에는 차량의 중심이 높아집니다. 화물을 싣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물을 싣고는 급브레이크 밟기를 두려워합니다. 트럭과 같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 또한 높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회사 차량에 소속돼 있고 때로는 저 생계형으로 그게 하나의 생계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조급한 심리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속도나 이런 거에서 감속하지 않으려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번 이 사고처럼 어떤 특수한 상황하고 맞물리게 되면은 이 대형 사고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속성 때문에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높은 사고 발생률을 보인다. 더 심각한 것은 인명피해. 사업용 차량의 사망사고율은 일반 차량의 4.5배에 이른다.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서해대교 29종 추돌 사고. 이 참사에는 대형 화물 차량의 관련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화재였다. 추돌 사고를 당한 대부분의 차량은 화재 피해를 입었다. 영화같이 그냥 막 붓고 피오르고 불나고 막 터지고 막 연료통 같은 거 터지고 그걸 계속 때리는 소리. 그거 총소리가 있죠, 뭐 말하자면. 그 앞에서 아우 제발 좀 그만 좀 받아라, 그만 좀 받아라. 사고 직후의 피해 차량들 하나같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다. 여기에 화재가 겹쳤다. 차량의 위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도 완전히 타버린 모습이다.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화재에 희생되었다. 사고를 참사로 몰고 갔던 화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화재는 어떻게 일어났던 것일까? 화재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맡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우선적으로 차량 화재가 일어난다는 인식을 항상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것은 엔진이 뜨거워져서 우리 보통 라지에타액을 열면은 화상을 입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뜨거운 열이 차량 안에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자동차라는 것은 원래 전기로 움직입니다. 전기 스파크에서 어떤 그 유증기나 그런 것이 순간적으로 점화되면은 우리가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화재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서해대교 사고 현장에도 부서진 연료통과 차체에서 떨어져 나온 엔진들이 즐비했다. 자동차 충돌로 인해서 자동차 파손이 상당히 벌어진다. 그 중에는 연료 탱크도 깨진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엔진이 깨져서 밑에 윤활유 같은 것도 흐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전체가 어떻게 보면 화재가 일어나시는 아주 쾌적의 조건으로 변화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대형 트럭이 충돌로 인해서 그 순간 뜨거운 열기로 되어 있는 엔진이 탈착되면서 튕겨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화재로 발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 주차 차량 한 대에서 배기구를 통해 심한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잠시 후
불똥이 튀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불꽃이 피어올랐다. 공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 액셀레터를 무의식 중에 밟게 되죠. 달리다 보면. 그러다 보면 RPM이 상당히 오르천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연소실에서 그 연소가스가 미처 타질 못하고 미연소가스가 배기구로 방출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촉매 부위에 그 고온 부위에 착화되면서 오히려 그 불꽃이 배기구로 나간다든지. 배기구의 불꽃은 순식간에 차체로 번져갔고 차량은 곧 화염에 휩싸였다. 다행히 운전자는 탈출했지만 옆에 있던 차량 2대까지 불타고 말았다. 그렇다면 차량은 화재에 얼마나 취약할까? 전문 시설에서 차량 화재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화재 실험과 함께 실내로 유입되는 유독가스 측정도 병행했다. 먼저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기로 했다. 그 충돌 상태를 이렇게 제어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엔진 룸 자체에서는 사고가 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크러쉬가 시작이 되면 다 왜곡이 되잖아요. 충격을 받고 왜곡이 되고, 왜곡되는 것들은 이 가연물 왜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배선이라든지 또 중요한 연료 라인 이런 것들이 전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파손이 됩니다. 오일 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파손된 상태에서 전기 배선들이 이제 이 차량 어스된 부분에 닿는다든지 불꽃이 생기죠. 사고 상황을 가정. 차량 내부에 전선 피복을 벗기자 순식간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엔진룸에서 발생한 불꽃은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가연성 물질을 따라 빠르게 번져나갔다. 불꽃과 함께 시커먼 연기도 솟아올랐고 엔진룸에서 풀로 이어지면서 불꽃은 차체 위으로 번졌다. 바퀴와 플라스틱 소재의 범퍼는 유난히 화재에 취약했다. 연소가 진행되면서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일산화탄소의 농도도 빠르게 올라갔다. 처음에는 뭐 연소가 천천히 진행될 때는 일산화탄소가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완전하게 이제 불이 붙었을 때는 뭐 3분 만에 약 한 8,700 ppm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 농도는 우리가 이체 허용 농도가 약 50 ppm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부에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질식이나 CO 중독을 해가지고 사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짝 파손이나 실신 등으로 탈출이 늦어지면 치명적이 된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차량 곳곳이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다. 특히 실내는 전과 가연성 소재들이다. 화염이 절정에 다다르자 폭발이 뒤따랐다. 차창이 깨지면서 산소 공급이 활발해지자 불꽃은 더욱 거세진다. 화염에 휩싸인 차량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열감지 카메라로 측정을 해보았다. 불타는 차량의 최고 온도는 800도를 오르내렸다.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40분 만에 차량은 전소했다.
차량 실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더 빨라서 30분 만에 차량을 전소시켰다. 인체에 치명적인 이 해를 미친 유독가스는 염화수소라든지 시원화수소라든지 브로마수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차 내부는 물론이고 차 외부도 그런 이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면은 사람한테 치명적인 이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죠. 차량이 불타면 열기와 함께 수많은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이것은 차량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이 된다. 서해대교 사고 현장. 화재가 발생한 이곳에도 엄청난 화염과 뜨거운 열기 그리고 시커먼 유독가스가 가득했다. 이 현장 사진 중에 하나. 방호벽 쪽에 희미한 형체가 보인다. 차량과 방호벽 사이에 낀 두 사람의 시신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애초 사고는 안개 속의 가벼운 추돌로 시작되었다. 25톤 화물차에 의한 1톤 화물차 추돌. 이것이 사고의 시작이었다. 뒤이어 사고로 서있던 25톤 화물차 후미를 승합차가 추돌했다. 우리 아줌마들이 탄압자마들이 내리더라고 차에서. 그런데 막 차는 뒤에서 계속 막 이제 2차선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계속 막 빵빵거리고 이제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줌마들은 처음에는 내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차에 또 다치실까 봐. 사고가 발생하자 탑승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운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탑승객들이 차에서 내렸다. 우왕좌왕 그러니까 다 사고가 나면 우왕좌왕 하니까 다들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그냥 다 문을 열고 다 그냥 각자 내린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뒤에 사람이 있어서 살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못 들었대요. 저도 못 들었어요. 그 차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소리를 질렀는데도 너무 뭔가 사고가 나면서 막 뒤에서 막 그 브레이크 밟는 소리, 차 꽝꽝 받치는 소리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차에서 내린 탑승객들은 차로나 갓길을 따라 지각각 흩어졌다. 저는 좀 늦게 내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늦게 내려서 다리 난간 쪽으로 일단 그쪽으로만 피해서 서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서 있었는데 뒤 차들이 밀려 나와서 차들이 돌면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치고 나온 그런 케이스 같아요. 일부 탑승객들은 다리 방어벽 쪽 갓길에 몰려 있었다. 이때 3차로에서 대형 화물차에 의한 추돌 사고가 발생. 그 옆으로 차량들이 튕기면서 갓길에 있던 탑승객들이 2차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쪽으로 피한 거죠. 피해다가 당한 거죠. 모두 6명의 사람들이 차량들 사이에 고립되었다. 사고를 안 당하고 지나간 차가 하나 있었어요. 1톤 그 냉동 탑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이용해가지고 땡겨냈어요. 사람들이 트럭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그중 4명은 구출되었다. 그 사이에 불길이 번져왔다. 차량과 방호벽 사이에는 아직도 2사람이 남아있었다. 차에 이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길이 번지고 나서는 뭐 아수라지 대항이 되어버렸죠. 그 난간에 낑겨있던 사람들도 얼식은 다 있었는데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차가 낑겨 있어가지고 사람 인력으로는 뭐 그 차를 땡겨낼 수도 없었고. 2사람은 차량과 방호벽 사이에서 불길에 희생되고 말았다.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람들은 사고 차량 곁을 떠나지 못한다. 사고 차량 곁에서 연락을 취하거나 차량 상태를 살피는 등 2차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실제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차량에 타고 있는 승객들도 사고를 인지를 즉시 자기의 안전망을 최대한 확보하고 빨리 그 장소를 이탈해서 완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보통 보면 사고가 난 그 상황을 좀 자세히 자기들이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속성이 있어서 현장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서해대교 사고의 경우 전체 12명의 희생자 중에서 대피 중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무려 5명에 이른다. 폭 20여 미터, 높이 60여 미터, 짙은 안개 속, 피할 곳도 없는 서해대교 위에서 사고는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날 서해대교를 뒤덮었던 안개와 차량 속도를 주요 사고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어제 안개 사고 당일의 시간대별 가시거리를 확인해 보았다. 4시 때부터 괜찮은데 갑자기 나서 7시 정도에 사고 발생 시각 가시거리는 61m로 떨어져 있다. 안개가 그만큼 짙었던 것이다. 사고 발생 지점은 서해대교 북단. 사고 현장을 촬영한 당시 화면.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현장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는 짙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차량들의 속도는 높은 편이었다. 사고 직전까지도 평균 속도가 시속 60에서 80km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짙은 안개를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실제 안개가 자욱한 도로, 차량들의 질주는 이어진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보통 안개가 꼈을 때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안개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시정거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해도 속도가 평균 속도는 한 0.5, 1km 정도밖에 감속을 하지 않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어떤 요인이 사고를 불러올까? 안개 상황에서 일반인들의 운전 행태에 대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실험은 운전 시뮬레이션을 이용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국도 2호선 전남 장흥의 실제 도로 상황을 설정했다. 가시거리 100m와 50m의 안개 속에 다양한 돌발 상황을 설정했다. 급제동과 갓길에서 끼어들기, 적침을 낙하 등이 그것이었다. 처음에는 조심하던 운전자들이 시간이 지나자 안개 속에서도 대부분 속도를 더 내는 경향을 보였다. 안개 상황에 익숙해진 탓이었다. 일반 도로나 아니면 안개가 꼈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속도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의 속도를 보였고요. 속도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가시거리가 짧을수록 충돌 횟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가시거리가 짧을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안개가 짙게 낀 경우인데 그럴 경우는 앞에 돌발상에 나타났을 때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반응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충돌을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가시거리가 짧아질수록 운전자의 반응 시간은 길어지고 차량 반응 거리도 늘어난다.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안개는 눈이나 비처럼 어떤 구간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등고선 모양을 해서 안개가 끼어 있다가 또 안개가 거친 구간을 통과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은 이런 상황을 반복되면서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갑자기 안개가 짙은 구간에서 장애물이 발생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로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안개 속 교통사고는 치명적이다. 일단 발생하면 대부분 대규모 연쇄추돌 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 규모 또한 커지게 된다.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안개 속 사고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안개 속 사고는 치사율이 높다. 특히 안개 낀 야간 사고일 경우 치사율은 훨씬 높아진다. 서해대교 남단 도로 상황을 알려주는 VMS라는 전광판이 있다. 사고 당일에도 이 전광판에는 안개주의 표시가 켜져 있었다. 그러나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방송에서 좀 심각하게 좀 때려주고 또 유도라도 했었으면 전혀 앞이 안 보였으니까 어디 뭐 경찰서에서 나오든지 도로교통에서 나오든지 어디서 나오든지 뭐 동네 이장님이라도 깃발이라도 안 들어줬더라면은 그런 아쉬움. 일본의 경우 안개 관리는 매우 철저하다. 일본 오이타현 페프시. 아름다운 페프만과 온천으로 유명한 곳. 페프만이 내려다보이는 산록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도로변에는 특이한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이것은 안개 방지망입니다. 바다에서 안개가 발생해 올라오면 자동으로 감지에 올라갑니다. 안개를 걸러줘서 가시거리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들이 안개 속에서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죠. 철제 기둥과 그물망, 이것이 바로 안개를 걸러주는 방지망이다. 공기 속의 안개 입자를 응결시켜 물방울로 바꾸는 장치다. 페프만의 경건을 해치지 않기 위해 평상시에는 안개망을 내려놓았다가 안개가 낄 때만 작동한다. 이곳 페프는 일본에서도 특히 심한 안개로 유명한 곳이다. 페프만의 습한 공기가 산사면을 타고 올라오면서 해발 400m 지점부터 짙은 안개로 변하는 것이다. 지금도 연간 20회 정도는 아예 도로를 차단할 정도로 안개는 심하다. 도로 관리와 통제를 담당하는 오이타 관리사무소. kyushu 지역 7개 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중 오이타 현 구간을 관리하고 있다. CCTV와 속도 검지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기상정보. 고속도로 각 지점별로 일기와 풍향, 풍속뿐만 아니라 안개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상정보를 통해 가시거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개에 대비한 도로 설비 또한 철저하다. 시선 유도 등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야간에는 발광식 안내 표지판이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중앙 분리대에는 기나진 가로등이 설치돼 있다. 안개 시 빛의 산란을 줄이도록 낮게 설계된 것이다. 오이타현 20km 안개 구간에는 이런 안개 대책 설비들이 촘촘히 마련돼 있다. 가장 이색적인 것은 안개 방지망. 안개가 끼면 이 방지망이 자동으로 올라온다. 안개 방지망의 효과는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방지망이 작동할 경우 가시거리가 2배 이상 길어진다. 일본의 일반적인 교통 관리 기준에 따르면 가시거리 50m 이하일 때는 도로를 차단해야 하지만
이런 특별한 안개 대책을 세워놓은 덕분에 여기에서는 가시거리가 30m 혹은 40m에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관리소에는 10여 대의 순찰 차량이 특별히 대기하고 있다. 안개가 발생하면 직접 도로로 나가 일반 차량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안개 속에서 순찰 차량이 앞장서서 달리고 있다. 옆 차로로 달리던 일반 차량이 순찰 차량 뒤로 들어선다. 순찰 차량의 속도 관리에 따르는 것이다. 집중적으로 안개 대책을 시행한 지 10년. 이 구간에서 안개 속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늘 새벽 일부 지역에선 안개까지 짙게 끼면서 차량 70... 경부고속도로 김천 구미 구간에서 오늘 20여 건의 큰 안개 속에 남해 모두 고속도로 16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90여 대가 안개 속에 많습니다. 오전에는 전국이 운항 주의를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들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개로 인해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안개로 인한 안개 다발 지역, 블랙스팟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고 위험 지점을 갖다가 그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그 시행 대책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개 속 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나 정책은 아직 초보 단계이다. 관련 법규 또한 구체적이지 못해 운전자들의 보호막이 뒤주지 못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기상과 도로 상황이 나쁠 경우 제한 속도의 절반으로 감속하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는 속도 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속도에 대한 것은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해대교 사건의 경우에도 속도만 좀 줄였으면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안개로 유명한 영국. 영국에서는 안개 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을까? 런던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런던 교통센터. 내부의 모습은 우리의 상황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동시에 취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 교육이나 낮은 속도 제한, 자동차 도로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악천후 때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포괄적인 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교통 상황과 기상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한 속도를 관리하고 있다. 통제센터에서 입력한 실시간 제한 속도는 도로에 있는 표지판으로 바로 전달된다. 런던을 둘러싼 위각순환 고속도로. 도로 곳곳에 안내문과 제한 속도가 표시되고 있다. 이곳의 모든 제한 속도는 통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그때그때 제한 속도만 준수하면 된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등 기상이 나빠져 가시거리가 짧아지면 제한 속도는 바로 낮아진다. It's going to keep them
악천후일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속도를 늦추기 하지만 우리 때로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속 40마일이라는 표시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법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 도로에선 더 이상 제한 속도가 70마일이 아니라 40마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속도를 조절해야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사고 이후 서해대교에도 안개 대비 시설이 많이 보강되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사고 후 6개월 400여 건의 안개 속 사고가 발생했고 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 최초의 사소한 추돌 사고가 대형 사고가 되었다. 안개 속의 질주와 추돌, 그리고 뒤이은 화재로 사고는 대참사가 되었다. 부족한 안개 대비 시설과 도로에서의 속도 관리 부재, 그리고 갓길까지 점령한 교통 문화,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고를 키우고 말았다. 인명피해도 컸다. 12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아이하고 얘기를 했어요. 의식은 있겠지, 막 이런 생각에. 민구야, 사람들이 저게 불나서 터질까봐 못 들은데 엄마 너 못 들거든. 너 항상 건강해서 이뻤는데 이럴 때는 네가 체격이 작았으면 정말 좋겠다. 저거 터지면 우리 죽을 텐데 좀 뜨겁겠지만 너랑 나랑 같이 갈 텐데 어떻겠냐. 아빠가 참 안 됐다. 추석 이틀 전 명절을 기다리던 이들이 한순간 사고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리고 가족과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06년 10월 3일 개천절 아침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대교 29종 추돌 사고. 이 대형 사고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운을 찾지 못한다면 이 참사는 또 하나의 잊혀진 사고로 남게 될 것이다.